네, 우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김원장 기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함이 대표님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드셨다고. 몇 달 됐는데요. 기자가 더 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법인의 그 정체가 뭡니까? 경제 교육 풀뿌리 경제 교육하는 데입니다. 책도 펴고. 법인 이름이 경제학전. 네, 네. 무슨 책 제목 같은데? 그러니까 예. 몇 분들이 도와주셔서 자본금 채워주셔서. 네. 네. 오, 그래요? 자본금 채워줘. 자본금이라는 게 뭐 주식회사 만드는데 뭐 100만 원도 가능하고 1억도 가능한데요. 네. 어떻게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매출액까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왜 약간 열심히 해야죠. 0.5초간 네. 약간 머뭇거림이 있었는데. 네. 직원도 있나요? 네. 그렇구나.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참모 씨처럼 털리지는 않겠네요. 네. 임금 체불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잘 되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이 도와주세요. 앞으로 직함은 대표로 할까요? 아니요, 기자가 좀 편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자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또 우리 두 분께 좀 질문드릴 게 앞서 JB타임즈에 전해드렸는데 김 장관 작가님 막 급히 미국 갔잖아요. 뭐 관세 인상한다고 해서 갔더니 러트닉이 딱 1호 대미 투자 사업을 얘기를 했다는데 에너지 네. 쪽으로 네. 하고. 네. 우리가 과거에 좀 하고 싶었던 관심 가졌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네, 했는데 한 기업에 검토에다가 사업성 없다고 뭐 접었다라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혹시 뭔지 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분명한 건 알래스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네. 아니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예, 얘기했어요. 하여간 지금 그 관세 올린다고 지금 했던 것 그 목적이 나온 거지. 목리를 불었던 거에 이제 내용들이 지금 그렇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빨리 투자해라 이거잖아요. 조금 이제 어려운데 협상력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도 빌미를 좀 제공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일본 이제 위원회도 만들고 어디에 투자할지 그런 의회도 우리보다 훨씬 발걸음이 빠르지만 아직도 송금은 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눌러서 만약에 우리가 먼저 송금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굉장하게 부담을 갖게 되고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또 이제 어제 그 국회에서 전해온 소식이 이제 그 특위 만들기로 합의를 네. 했다고 하니까 여야가요? 일단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두고 이제 특위를 해서 이제 단일안 도출해서 통과시키는 아마 이게 네.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미국이 이 정도는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이거 고비다. 이거 잘 넘겼다. 해결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전 세계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우방국일수록 그러니까 미국과 교역 거래가 많을수록 정리하면 트럼프는 인간 지뢰 밭이다. 네. 그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이거죠. 계속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를 지금 향해 가는데 지금 최근에 있던 보궐에서 상당히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지금 패배했죠. 성적이 지금 안 좋고 지금 뭐 미네소타 사태 이후로 지금 미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실적을 내야 되는 시점이고 그 중에 하나가 관세를 통해 가지고 뭐 제조업 유치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세 수입을 늘렸다 이런 것들을 좀 실적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몇 달 지금 사실 삐댄 거잖아요. 사실 삐대고 있다가 지금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안 끝난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은 지금 우리 그 뭐 통상교섭본부장 여왕구 갔는데 지금 빈손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기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이 만든 거 가지고는 지금 뭐 그렇게 만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진짜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쳐요. 그럼 니네가 약속 오비하니까 우리도 투자 안 해. 이렇게 나오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무조건 우리가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입니까? 우리는 교역 비중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고요. 네. 상당한 영향을 받을 기분이 겁니다. 나빠지는데. 또 안보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특히나 우리 안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론이 분열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늘 위기다. 이번에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진짜로 올려버릴 수도 있다. 물론 또 금방 내리고요. 그런 말씀. 그래서 정말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일본과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지금 영국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마찬가지, 멕시코 마찬가지고 캐나다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만 하지 않는다면 뭐든 다 해줄게 지금 사실 굉장한 협상과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약간 지난 1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뭐 그다음에 뭐 재정경제부 해가지고 외환 당국들이 그 메시지를 굉장히 좀 잘못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뭐 1,400원 뭐 50원 이렇게 조금 높아지면 우리가 올해 돈 안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냈거든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실패라고 봅니다. 그런 미국을 메시지들은. 오히려 자극을 해버린다. 아니 밖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또 작전 피고 있는 거 아니? 그럼 우리도 한번 고삐를 한번 틀어줘야지 이런 생각은 뭐 꼼수 부리고 있다고 봤다 미국이.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나온 이제 우리나라 환율 그 정책 관련돼서 견제구가 뭐 엄청나게 지금 맞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그 환율 이제 뭐 조정과 관련된 이제 우리 감시 대상국으로 여전히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한은하고 뭐 국민연금 뭐 통화 수합 맺은 거 뭐 이런 각종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유심히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시지는 이제 그 면피하려고 냈는데 실제로는 우리 경제 전체가 견제를 세게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 메시지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워시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과한 반응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과한 그렇게 반응이었다. 케빈 워시라는 새 연준 의장이 이제 내정이 됐고 5월부터 임기에 들어갈 텐데 뭐 시장이 깜짝 놀라서 뭐 거의 모든 자산가 코인까지요. 금값, 은값, 뭐 S&P 500을 비롯한 미국의 자본 시장이 한 하루 이틀 굉장히 출렁거렸는데 거의 다 원위치 됐습니다. 맞아요. 증시는 조금 더 떨어졌다가 뭐 어제 오늘 밤에도 조금 떨어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케빈 워시라는 이런 사건을 빌미로 사실은 주가가 또 자산 가치가 특히 은값 이런 건 정말 너무 유례 없이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린 게 아닌가. 그걸 시장의 평론가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케빈 워시 때문에 케빈 워시의 정체를 모르겠어. 이거 매야 비둘기야, 매파적 비둘기야라는 기사를 봤는데 매둘기. 그러니까 뭐 이거 옛날 닭둘기라는 말은 있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매파적 비둘기라는 말은 살다 제가 처음 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돈을 풀까? 돈을 다시 회수할까? 예를 들어 12월 1일 날 QT를 중단해서 시장에서부터 이제 돈 퍼내기,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QT를 중단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야. QT 다시 해버릴지 몰라. 시장에서 돈 더 퍼낼지도 몰라. 이 사람 원래 대단히 큰 매파였어. 물가 안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과거 예전에 이제 버냉키 때 임명 최연소 연준 의장 이사를 했던 연준 이사 7명 있거든요. 임기가 14년이나 해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와도. 근데 이 사람 7년 만에 때려쳤어요. 버냉키가 보자 하니 그 헬리콥터 밴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돈 퍼낸다고. 보자 하니 돈을 당신 너무 풉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인가 때려치우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매파인 거죠. 굉장히 큰 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정말 시중에 돈을 풀까 금리 인하 화끈하게 하고 할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시장 반응은 바뀔 거야. 그렇구만이 칼럼 쓴 것도 보면 저 사람 공화당원 민주당원도 아니고 뭐 진영도 넘나드는데 뭐. 그런 식의 저 사람 좋아하는 건 집권당일 거야 이런 식의 칼럼을 보면 시장은 다시 그를 믿기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해 줄 것이다. 중요한 말씀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인간의 이제 속성이 믿음으로 부장하는 것이죠. 그죠? 네. 네. 하여간 그 뭐 이분 임명되는 거 보고 지명되는 거 보고 그 저는 이제 서희건설 그 사이가 좀 생각이 좀 사위 예,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던 사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아니 이분이 또 아주 그 유명한 그 화장품 회사의 사위 아니겠습니까? 손녀딸의 남편.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예. 그럼 혹시 또 금품 전달 뭐 이런 거?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아주 그냥 예, 사위 전성 시대인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고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래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아까 그 폴 크루그만이 이제 분석한 그 이런 저건데 뭐냐면 저게 이제 위아래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위로 가면은 저게 이제 매파고
저기 아래로 가면은 이제 그 비둘기예요? 비둘기고 네.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 발언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분이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이제 그 인공지능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신기한 지표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게 이제 폴 크루거만이 이걸 갖다가 놓고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이분이 뭐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파적으로 누가 집권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대를 한 거지 내용을 보고 한 게 아니다. 오바마 때는 그 약간 야당처럼 네. 오바마가 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을 확정적인 정책을 반대했던 거고 그 트럼프가 들어오니까 비둘기처럼 이제 뭐 금리 내릴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뭐 대단한 뭐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신 거고, 예. 그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내릴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뭐 유명한 분 사위고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약속도 안 받고 지명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 의장들이 정말 센 사람들이 많아서 네. 뭐 닉슨 때는 대통령 말 너무 들어줬다가 뭐 국민들이 아주 70년대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맞기도 했지만은 폴 벌커 같은 사람들이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건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진짜 그냥 금리 확 올려버리는 네. 아무튼 이런 연준 의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모르는데 시장은 일단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금리 내린다고 했다고 안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지금 자본시장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이죠. 정말 시장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자산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덮은다는 신호만 나오면 오르고 돈을 덮을지 않을 거야라는 작은 신호만 나와도 무너지는 자산시장이라서 아무튼 근데 그 우 교수님 그러니까 전망은 내릴 거다 이거잖아요. 저는 뭐 그렇다고 보죠. 그래요? 예. 왜냐면 이분이 뭐 무슨 특별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발언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분석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뭐 실업 대 인플레이션 이 구조거든요. 실업이냐 인플레이션이냐. 근데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 실업이 생기더라도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파라고 했던 건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 때문에 그러니까 잡았던 거 아니냐라고 보면은 정책적 신념보다는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도. 저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좀 시장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그래요? 과거에 했던 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뭐 매들기 이런 얘기도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지금 어차피 트럼프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거다. 만약 근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리가 물가가 못 버텨준다면 또 못 벌죠. 네. 핵심은 물가입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은 이제 여러 차례 거쳐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로 못 박았습니다.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매물이 한 10% 늘었다.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 집이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워낙 세게 나오기 때문에 팔긴 팔아야겠는데 그리고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남 계신 분들도 이거 차익 실현하고 싶은 차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팔고는 싶은데 집이라는 게 의외로 사고 팔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토지가 걸려 있어서 예. 특히나 지금 내가 이 집을 전세 내줬다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월세나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2+2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팔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실거주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사는 사람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서 또 서울에 지금 중위주택 가격이 15억 넘어가는데 20억, 30억짜리 집을 대출 거의 없이 산다는 게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잘 될까 싶어요.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새벽 1시에. 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메시지가 점점 매일 올리고 있지만 굉장히 간결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1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10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실거주만 하면 80% 이상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양도세를. 그런데 이것도 들어가 직접 살아야지 깎아주지 1주택자 집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세 놔줬으면 그 사람도 사실은 투기적 수요 아니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손보겠다라는 강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살지 않고
집을 산 사람에게는 세부담을 강화할 테니 들어가서 사세요. 남는 집은 파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거다라는 기대는 그렇게 실현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근데 이제 제도의 운용의 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가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5월 9일 날 종료하지만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억 남겨서 내가 집이 한 4채 있는 사람인데 한 10억 남겼는데 이거 잘못하면 한 7, 8억 내게 생겨서 5월 9일 지났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뭐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어야지. 이거 뭐 10억 남겨가지고 6, 7억 세금 낼 거면 뭐하러 팔어. 이러고 있는데 내년 초쯤에 누가 집을 사러 왔는데 무주택자야. 근데 정부가 무주택자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안 한대. 그러면 뭐 한 30% 40% 그러면 한 5, 6억은 남겠네? 나 그럼 팔래. 이런 식으로 좀 문을 열어주는 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대출 말했지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경우엔 조금 대출금 상한을 좀 풀어줘서 무주택자도 좀 집을 살 수 있게 이렇게 거래를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운용의 묘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기자님 생각과는 좀 반대인데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효과가 그래요?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지금 이게 뭐 세금이면 다 같은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세금을 정확하게 이제 갈라가지고 잘 갈라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제 집을 팔면은 돈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 과세를 하면은 마음은 기분은 나쁘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조금 좀 덜합니다. 근데 보유세는 없는데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과세하면은 이제 표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그 소득세를 환원하는 겁니다. 환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과거로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이 국민한테도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은 이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한테도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나는 진짜 할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섞지 말고 요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요게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청와대에서 돌려받는지 모르겠지만 전 돌려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마 이 정책의 그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거다. 저는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보유세를 한다 그랬으면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근데 보유세 인상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소득 늘어가는 거 보면서 같이 진도를 나가줘야지. 요거는 안 되고 6월 선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원위시키는 건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날벼락, 갑자기 이런 표현들은 정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 4년 전부터 해마다 할까 말까 유예해 줄게. 할까 말까 유예해 줄게. 그러다 4년 돼서 이제 진보 정부로 바뀌어서 이제 원래대로 받을게. 양도세라는 게 이제 6에서 45%까지 받는데 2주택자는 20%를 더 얹어서 3주택자는 30%까지 더 얹어서 최대한 80% 넘게 양도세를 중과 무겁게 세금을 때리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은 동의하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언제 만들었느냐 2017년에 그때부터 만듭니다. 그때부터 만들었을 때 우리가 2020년, 2021년 6월까지로 계속 유예해 줍니다. 자, 집 팔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당신 집이 5채 정도 있잖아요. 세금 정말 많이 떼일 겁니다. 라고 예고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2021년 그 중과 유예를 끝냈다고 할 때 조금만 더 유예해 주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입니다. 김부겸 총리하고 뭐 당정 협의도 막 무산되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이 또 정반대 입장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뭐랄까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었고 네. 조금 더 풀어줄 사람들이 집을 팔 시간을 주자. 네. 토끼몰이 하듯이 하지 말자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볼 때는 시장 상황 그다음에 2년 있다가 팔 수 있어 이거하고 자 6개월 안에 팔아 5달 안에 팔아 이거하고 굉장히 압박 강도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 메시지의 강도도 굉장히 세진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다음에 흔히 언론이 그때 그렇게 실패했는데 이 정책을 또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집값이 오르는 건 물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저는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정말 유례 없이 저금리에 유례 없는 유동성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매우 다르고 미국 집값, 캐나다 집값 다 지금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하락 기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면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인구 대비 다주택자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그 테이블 하나 갖고 왔는데. 있어요? 예. 물어볼 줄 알고 또. 예. 최장수 배달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그 왼쪽 거는 전국이고 오른쪽 거는 서울시인데 주택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건 갖고 있는 사람이 한 75%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25%는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두 건이 한 20% 정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한 5, 6% 정도가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이런 비중이다. 그래서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뭐 많은 건데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건 주택 보유자 중에서 보유자 중에서 예. 없는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그 주택 보유자가 이 거주 가구 대비로 보면은 한 절반 조금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서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60%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통 한 60에서 65 그 사이가 주택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이제 임대로 사는 거예요. 외국도 그래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사도 뭐 자주 해야 되는 직장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그걸 무조건 집 사야 돼 그러면은 거래 비용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 30에서 40% 정도는 임대 수요가 늘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임대 주택을 누가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민간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선진국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는 공공에서 이제 이 물량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이제 시장을 좀 견제하면서 공공도 좀 싸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소득으로 좀 감당 가능할 만한 이제 임대주택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효과는 단기적으로 난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거다.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날 거고 지금 수요도 아까 그 대출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수요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 나오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날 거고 그리고 손바꿈이 이제 일어나면서 전월세 시장도 사실은 큰 영향 받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한 5년 10년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진국의 주택 보급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라든지 북유럽 국가들 우리보다 소득이 12만 달러 이런 나라들조차도 주택 보급률이 65%를 넘어가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거기에 육박했고 그 말은 돈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집을 못 사 이렇게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선진국에 가면 나는 집을 살 여유가 있지만 나 안 사고 나는 임대로 편하게 월세 내고 살래. 또는 정부의 심지어 공공임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공공임대 재고율이라 그러는데 높은 나라는 25%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4채 중에 한 채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주는 거죠. 우리는 그게 5%밖에 안 됩니다.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세부담을 안고 근데 집값도 자꾸 오르니까 너는 그걸 사. 나는 너하고 비슷한 소득이지만 나는 집을 갖는 게 불편하더라. 나는 또 좀 있으면 네덜란드로 이사도 가야 되고 직장도 말이야 벨기에로 갈 건데 이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린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맞다. 집을 갖고 있으면 너무 유리하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 서울 한복판에 그 집을 갖고 싶어하는 이 수요가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 집을 계속 때려 지어야 한다. 지금 다주택자는 지금 정부가 이제 요 프레임을 다시 갖고 나왔는데 제가 조금 바꿨으면 하는 거는 이 정책을 강력하게 운영하시되 집을 2채, 3채 갖고 있는 분들을 너무 타자화해서 배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서울의 한복판에 집을 산다는 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만나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거나 MBTI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합리적 결정을 한 시장을 만든 게 정책 책임자들의 잘못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집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큰 이익이 아닌 서울에 집이 없어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할 일이고 지금 그렇게 않다 보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 참모 중에도 다주택자가 있네. 또 파세요. 이렇게 이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도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을 지금.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유리하지 않게 이 사람들이 뭐 팔아라 강요하지 않아도 팔고 나가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그게 정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산 시장이 좋잖아요.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실물 투자로 이제 연결이 되어야지만 생산적 금융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최악이 뭐냐면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강남 아파트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코인에서 돈 번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아파트 가격 다 밀어 올린 건데 아마 제가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한번 한다고 치면은 그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자본시장 굉장히 좋은데 성과가 났는데 이 돈을 벌어가지고 다 차익 실현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옮겨가면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가 칸막이를 쳐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센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제 하던 대로 하면은 또 연장하는 거거든요. 매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려줘야지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 하고 그 국무회의 때 보면은 구윤철 그 부총리가 아마 이렇게 될 거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는 빼고 아마는 아니고 이런 거를 단도리를 칩니다. 네. 5월 9일 아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그게 공무원들 합법이거든요. 한 자락 깔아두면서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건 확정이야. 이렇게 딱 단도리를 치는 걸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좋은 이 자본시장에 이런 돈이 생산으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쪽 부분을 좀 단도리를 좀 쳐야 된다. 짧게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경험칙에 근거한 예측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관료나 국회의원들 다주택자 중에서 팔 사람이 얼마나 이미 청와대 참모 12명 중에 이제 어제 2명이었고 오늘까지 합치면 5명 대변인이나 춘추관장을 포함해서 5명이 집을 내놨는데 아무튼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에 있는 돈도 잘못하면 이렇게 자본시장 증시를 잘 키워놨는데 이거 돈 벌어갖고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가버리면 이거 좀 말짱 헛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러면 주식 투자하고 집을 별로 안 살까? 미국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렇지 않은 겁니다. 미국 시장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남겠다 싶으니까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택시장에 있으면 세부담도 적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고쳐야 한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그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지만은 건설을 해야지 이게 경기가 살아나는데 이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 그렇다면은 아파트를 누가 사겠어? 돈 있는 사람이 살면 살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 마치 우리 맛있어가지고 설탕 막 퍼먹는 것처럼 좀 이따 그거 여쭤볼까요? 그런데 막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시적절하다. 다만 장기적인 부작용은 우리가 또 걱정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진짜 이 말씀, 그러니까 정말 개혁이라고 할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나 뭐 교사나 공무원이나 서울의 집 한복판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나눠져 버리잖아요. 이런 사회는 끝내야죠. 알겠습니다. 설탕 얘기하셨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고 굵게 설탕 부담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뭐 증세론자니까 저는 찬성이죠. 세금 아니래잖아요, 대통령은. 우리가 뭐 크게 논란을 할 만큼 큰 돈도 아니고 우리 경제에서 우리 이게 비슷한 부담금 지금도 많이 걷고 있고 전 세계도 설탕 부담금 많이 걷고 뭐 지금 이유는 뭐 로봇세까지도 논의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건 뭐 사실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정도는 이게 세수가 커요. 이 정도는 몇 조 하니까. 제가 그때 담배 끊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하면 하는 거고 다만 기업들이 부담하면 그 돈은 정확하게 시행령으로 예를 들어
건강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급식에 채소 많이 넣도록 그 돈이 1년에 뭐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쓸 곳을 용처를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 그거는 먼저 그 지역 공공의료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거 걷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금으로 하면 우리나라 체계는 보통은 이제 목적세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일반 네. 회계로 돈이 다 들어가서 공무원 월급 주고 이제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끝나게 되니까 이렇게 부담금으로 하는 체계는 이제 맞을 것 같고 네. 그 제가 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부담금이 담배는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주류는 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주류업계가 로비를 잘 해가지고 예. 우리 그 예컨대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부담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설탕 나오니까 소금도 나오고 이러던데 사실은 주류가 먼저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요게 이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제 논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설탕이 들어간 이제 음료에 대한 세금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네. 우리가 SSB라고 하는데 이 가당이 첨가된 이제 음료에 대한 이제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올라간다. 인플레. 요게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전가된다.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굉장히 불리하다. 왜냐면 이제 소득 있으신 분들은 좋은 거 먹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런 거에 노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 이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저는 가래떡을 설탕 찍어 먹을 때 다른 사람은 조청 찍어 먹는다 뭐 이런 거죠. 꿀 찍어 먹는 거지, 꿀. 예, 꿀 찍어 먹는 거지. 비유가 너무 소박했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되고 로열 그다음에 젤리도 아니고. 이거 사실 목적은 건강이잖아요, 사실은. 건강인데 이제 뭐 설탕만큼 나쁘진 않지만은 비슷하게 나쁜 다른 이제 단 음식으로 많이 대체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도 꽤 많습니다. 김선민 의원이 이제 그 발의한 거는 이제 음료로 한정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예. 음료로만? 음료로 보통. 그래서 SSB라고 슈가 스위트드 비버리지라고 하는 건 영어 괜찮습니까? 발음이 그냥 그냥 거의 굴러다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설탕 가당이 들어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로 콜라 이런 거는 과세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제로 콜라 먹으면 몸은 건강해지는 거냐? 예, 사람들이 좀 가끔 사 먹는다. 네, 그런 데로 이제 옮겨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대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목표한 대로 또 마음대로 가지는 않는 그런 그렇죠. 단점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짧고 굵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니까 더 이상 네, 이거 우리가 왜 논쟁을 하죠? 이거 해보는 거죠. 뭐 그러다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꾸 설탕 안 쓰고 액상과당 이런 걸로 바꾸면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규제해보고 안 되면 없애고요. 네. 아니 설탕 적게 먹는 설탕 적게 먹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죠? 심플. 근데 뭐 제가 하여간 정세론자긴 하지만은 예, 이 77년도에 부가가치세 들어오고 79년도에 하여간 12.6 이런 정권 그다음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종부세 2005년 6년도에 들어왔다가 또 그다음에 몇 년 있다 넘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담배 2015년도에 좀 인상했다가 또 정부가 진짜로 인과성이 있다. 그냥 선후 관계입니까? 선후입니다. 선후. 선후지 인과는 아니잖아. 인과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간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제 민족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증세에 다른 좋아하는 나라도 그래요? 국민들이 네. 있나? 없지.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또 민감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 힘든 세상을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이런 문화가 돼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